네, 안녕하세요. 미녀들의 투자의 정은우입니다. 네, 요새 금리 인상이 심상치가 않죠. 기사를 보면 2008년 금융위기 수준으로 치솟고 있는 물가에 대한 통화정책 당국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국은행은 인플레이션 확산세가 장기화될 수 있는 만큼 선제적으로 기준금리를 인상하는 등 긴축적 통화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물가 상승에 대한 우려가 과거 어느 때보다 더 커지면서 올해 연말 금리가 2.5%에서 2.75%까지 높아질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라고 합니다. 단어가 굉장히 어렵죠. 네, 금리 인상, 즉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발생한 상황인데 오늘 미투자에서는 도대체 이 인플레이션은 무엇이고 또 왜 이 인플레이션을 방어하기 위해 금리가 오르는지 부동산 시장에서는 어떻게 작용할지에 대해 함께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인플레이션의 사전적 정의는 화폐 가치의 하락으로 물가가 전반적 그리고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현상을 지칭하죠. 이 화폐 가치는 시장에 풀린 화폐의 유동성, 즉 원화, 달러화가 어느 정도 풀려 있는가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네, 이 사전적 의미도 어려운데 쉽게 말하면 이 통화량이 많으면 시중에 풀린 돈이 많다라는 의미이고 통화량이 적으면 시중에 풀린 돈이 적다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시중에 풀려 있는 화폐를 알아볼 수 있는 통화 지표인 현금, 그리고 저축성 예금, 정기 예적금, 금융채 등이 이제 포함된 급하면 언제든지 찾아 쓸 수 있는 돈의 지표인 광의통화, M2라고 부릅니다. 이 M2 한국은행 데이터를 보면은 2011년 1,700조 원의 수준에서 2021년에는 3,430조 원, 2022년 2월에는 3,660조 원 수준으로 약 11년 만에 2배가 상승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11년이라는 기간 동안 급하면 언제든지 찾아 쓸 수 있는 돈의 크기가 2배가 늘었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네, 결론적으로 수량이 늘었다는 것은 가치의 하락을 뜻합니다. 이 화폐의 가치가 떨어진다는 것은 현금의 가치보다 현물, 즉 물가의 가치가 높아진다는 뜻입니다. 네, 대표적인 예로 짜장면 가격이 60년대에 20원이었던 것이 현재 8,000원 수준으로 오른 상황 또한 이제 화폐 가치보다 현물의 가치가 높아진 것의 대표적인 예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화폐 가치가 엄청나게 낮아진 대표적인 국가도 있습니다. 바로 베네수엘라를 예를 들 수 있겠는데 이 베네수엘라의 경우에는 차베스 정권 당시에 석유 기업을 모두 국유화해서 원유 판매 수입을 독점하고 이 돈을 무상복지에 투입했습니다. 그런데 이 영원할 줄 알았던 석유의 기적이 2013년에 국제 유가 폭락이 오자 재정 적자가 쌓여갔고 이때부터 경제가 파탄나면서 이 쌓여가는 재정적 지출을 계속 화폐를 찍어가면서 소화해내고 화폐 가치가 급격히 하락하고 물가 가치가 상승하는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오면서 커피 한 잔으로는 우리나라 돈으로 26만 원이 넘고 닭 한 마리는 17만 원이 넘을 정도로 이 화폐를 저울로 달아서 물건을 구매하는 등 즉 화폐가 휴지 조각보다 못한 가치를 지니는 초인플레이션 현상이 일어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네, 이 사례는 사실 좀 극단적이지만 현금의 가치보다 현물의 가치, 즉 물가의 가치가 높아진다는 것의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한국 또한 이 베네수엘라만큼은 아니지만 인플레이션 현상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우리는 앞선 사례로 시중에 풀린 이 돈의 량, 통화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화폐 가치가 떨어지고 물가 가치가 상승한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한국 또한 엄청난 통화량이 풀리고 있다는 것이죠. 네, 그래프를 보시면 2011년부터 최근 2021년까지 10년치 통화량 자료인데 한 번도 하향하지 않고 10년 동안 2배 이상 통화량이 올랐죠. 이 수치로는 10년 전에는 1,600조가 풀렸는데 현재는 3,600조로 시장에 돈이 돌고 있다는 것으로 약 10년간 2배 이상이 오르고 매년 지금 사상 최대치를 경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단지 10년뿐만이 아니죠. 네, 1990년도부터 그리고 더 이전까지 30년 이상의 통화량을 보아도 마찬가지입니다. 1997년 IMF 때도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에도 2019년 코로나 때도 상관없이 통화량은 계속해서 증가합니다. 이 30년 넘게 우하향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이 시장에 돈이 넘치게 흐르고 현재는 매달 12% 이상 증가할 정도로 엄청나게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결국 통화량이 이렇게 증가하는 거는 재난 위기 때문에도 있지만 대한민국이 발전하고 경제 규모가 커지면서 개인에게 돈이 많아지고 이 개인들은 그 돈을 굴려서 큰 돈이 더 큰 돈을 벌어내고 그럼으로써 이 통화량, 돈의 량이 증가한다는 것이죠. 네, 앞으로도 10년 안에 2배가 되는 건 지극히 당연한 수순일 수도 있다고 봅니다. 즉, 정리를 해보자면 통화량, 돈의 량의 증가는 시장에 돈이 많이 풀린다는 것이고 사람들이 이 돈으로 원하는 것을 사서 물가 가치를 상승시킨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초래한다. 라는 공식이 성립된다는 것입니다. 또 쉬운 예로 가격이 계속 상승하고 있는 우리 샤넬백을 예를 들어 볼까요? 명품 인플레 파티를 한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수중에 백을 살 수 있는 돈이 한 개 살 수 있는 수준 정도였는데 이 생활 수준도 높아지고 또 투자도 열심히 해서 목돈도 많이 생기고 하니 너도 나도 샤넬백을 사겠다며 백화점을 오픈런해서 뛰어가는데 살 수 있는 수량이 없습니다. 2021년에 특정 품목을 4차례나 인상했는데도 오히려 더 많은 수요를 유발했다고 합니다. 네, 물건이라는 게 사실 시간이 지나면 감가상각이라는 것이 있어야 되는 건데 계속 오르기만 하죠. 이게 어떤 것을 의미하는 걸까요? 그만큼 샤넬을 사고 싶은 수요는 계속 늘어나고 살 수 있는 백은 수량은 한정되어 있죠. 즉 희소성이 강해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돈이 있다고 해도 살 수가 없는 게 구매 욕구를 엄청 일으키는 거죠. 이러면 계속 물가 가치는 상승하고 화폐 가치는 하락하게 되는 거죠. 네, 그런데 이 샤넬보다 더 값지고 희소한 건 무엇이 있을까요? 저는 부동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부동산의 희소 가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저희 삼성전자 주식이나 코인, 금은 없어도 살 수가 있지만 집은 없으면 살 수가 없으니 우리가 살아가려면 꼭 필요하고 또 업무를 할 공간도 필요합니다. 결국 부동산은 살아가면서 꼭 필수적이라는 것인데 조선시대 때부터 저희 토지는 그대로죠. 우리 한국 땅 모양이 변하나요? 변하지가 않습니다. 임금이 계신 시절부터 똑같은 땅인데 계속 지어놨던 거 부수고 다시 그 자리에 개발하고 조선시대 때도 마찬가지로 현재와 같이 재개발과 재건축을 반복해서 지금까지 온 것입니다. 더 늘어나지도 않고 더 줄어들지도 않는다. 엄청 희소한 가치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조선시대 때부터 지금의 서울인 한양 집값은 비쌌습니다. 수요가 있는 곳인데 땅은 한정적이기 때문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조선시대 1784년 정조 시절에는 유만주라는 분의 일기가 있는데 이분이 원래 조선시대의 과거를 준비하시던 분이셨는데 5번 낙방하시고 부동산 투자로 큰 재력가가 됐었다고 합니다. 여기에 나오는 초창기 집을 이제 사실 때 매수하실 때 감정이 현재 무주택자의 심정과 거의 비슷합니다. 집값 200냥 올리는 것은 참으로 본디 헤아렸던 바가 아니지만 사람으로 하여금 속이 뒤집히게 한다. 네, 지금이나 조선시대나 너무 똑같아서 신기할 정도 아닌가요? 또 재밌는 건 조선시대 때도 중개 역할을 해주시는 중개사분들이 가장 돈을 많이 버는 직업 중 하나였다고 합니다. 지금 공인중개사 하려고 하시는 분들 너무 많죠. 쭉 이 조선시대를 지나서 35년 일제감점기에도 59년에도 66년에도 내 집 마련은 언제쯤 되냐? 인구의 25%가 집 없는 서름을 가지고 있다라는 기사가 계속 나옵니다. 66년도 20대에서 30대였던 분들은 지금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 나이, 지긋한 나이가 되셨겠죠. 내 집 마련을 하셨을지 과연 궁금한 기사입니다. 이런 기사가 과연 멈춘 날이 있을지 계속 찾아봤는데 멈추지가 않습니다. 우리 지금 유명한 음마아파트 있죠. 음마아파트가 78년도에 분양이 시작됐는데 이때 기사에 나온 분양가가 31평이 2,092만 원입니다. 평당가가 아닙니다. 31평 분양가입니다. 지금은 음마아파트 가격이 최저가가 23억이죠. 네, 상승률로 치면 현재 11,000% 가까이 오른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88년도에는 분노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60%가 끝내 가망이 없고 장기 임대가 유일한 돌파구였다고 합니다. 이때 장기 임대를 안 하고 88년에 이 분노를 참고 사신 분들은 지금 자산이 11,000%가 오른 거죠. 굉장히 상당하실 것 같은데 계속해서 1990년에도 93년에는 하늘의 벌을 받아서 집을 못 사는 세대였다라는 기사도 뜹니다. 그 당시에 차가 사치제였는데 차를 먼저 사겠다는 말도 요즘 집 없이 차부터 사는 카푸어족이 좀 생각나게끔 하는 내용이죠. 네, 2012년에도 2015년에도 내 집 마련은 계속 포기한다고 합니다.
이때 당시에 이 2012년에도 음마아파트를 샀으면 당시 시세가 2억 정도였을 텐데 이때 샀어도 선방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당시 사람들은 지금처럼 지금 현재 23억대 이제 생각하시는 것처럼 꼭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2017년, 2018년, 최근 19년까지도 돌아보면은 내 집 마련의 꿈은 이제 옛말이라는 말이 나오고 내 집 마련 포기했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기회를 돌이켜보면 타이밍이었던 시점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것입니다. 네, 이건 제가 재밌어서 글을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 죽고 사라진 시대에도 내 집 마련은 힘들 것 같다는 기사가 계속 나오게 된다면 2170년도에는 이렇게 기사가 날 것 같다는 글입니다. 한국 집값 너무 비싸. 내 집 마련 포기하는 30대들. 강남 평당 100억이 육박한다고 합니다. 그 와중에 이 사진 보시면은 대치 음마아파트는 아직도 재건축이 보류되고 있는 상황이네요. 근데 이게 마냥 웃을 이야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진짜 그럴 것 같습니다. 정말 계속해서 이 수요가 넘치는데 공급이 부족한 곳은 계속해서 오를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네, 결론은 집을 사기 쉬운 시기는 지난 500년에서 600년 동안 단 한 번도 없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통화량과 집값은 장기적으로 무조건 우상향하는 거 알겠는데 정말 그럴지 한번 보시죠. 여기 자료를 보시면은 집값이 까만색 그래프이고 통화량의 증가가 파란색 그래프인데 둘 다 정확하게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시중에 풀린 계속 늘어나는 통화량과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는 주택 가격은 반드시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희소하니까 돈이 많아지면 사람들이 너도 나도 사겠다고 부동산을 받쳐줍니다. 국가 재난이나 위기에 잠깐 저평가 구간이 있을 수 있긴 하지만 그 저평가 구간은 굉장히 짧고 이후에 반드시 폭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IMF 때 금리를 현저하게 낮춰서 통화량이 상승했고 이때 대출을 끌어와서 너도 나도 집을 사면서 집값이 폭등하죠. 이후에는 문재인 정부의 집권 시기인 2017년도에 부동산 정책을 강화해서 매도인이 대팔 때 다음 매수자에게 조세정가로 인해 집값이 오르기 시작하더니 그리고 2019년 코로나로 인해서 가뜩이나 많이 풀린 통화량과 이 정부 규제로 인해서 2020년에 집값은 수직 상승하게 됩니다. 이 굉장히 짧게 잠깐 이 20년의 부동산 흐름을 봤는데 다음번에는 역대 정권들의 정책으로 보는 부동산 역사 콘텐츠도 한번 준비해 보겠습니다. 네, 잠깐 다른 곳으로 샜지만 어쨌든 다시 되짚어보면 집값은 역사가 보여줬던 것처럼 계속해서 통화량에 수렴하기 위해서 반드시 상승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금리는 왜 올리는 것이냐? 어떤 물건을 살 때 우리 물건 가격이 금리 이상만큼 오르지 않으면 사는 것이 손해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금리를 올리면 은행에 돈이 모이게 됩니다. 내가 어떤 거에 투자를 한 것보다 금리 예금으로 받는 이자가 훨씬 더 크면은 물건보다 은행에 돈이 모이게 되겠죠. 즉, 이 풀린 돈, 통화량이 회수가 되고 물가가 안정된다는 것인데 그러면 금리 오르고 이자 부담을 느낀 영끌족이나 다주택자들이 주택을 저렴하게 내놓는다? 우리 아까 수요와 공급, 샤넬백 얘기할 때 느꼈죠? 이 얘기는 주거 공급이 실수요를 완전히 다 받쳐줘서 예를 들면 아파트가 미분양이 될 만큼 집이 넘쳐난다 했을 때 얘기인 거죠. 결국 부동산에서도 샤넬이 있다는 것입니다. 요새 제 채널에 이 그래프가 자주 등장을 하는데 서울은 주택이 부족하기 때문에 수요는 계속 있습니다. 돈이 비싸니까 지방으로 빠지거나 전세나 월세로 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때 집주인들은 오히려 조세 부담의 의무를 전월세 사는 세입자들에게 부담시킵니다. 내야 하는 세금만큼 오른 금리의 대출이자만큼 월세나 전세로 올려서 집값 안정될 때까지 계속 버티시는 겁니다. 지금 반전세가 얼만큼 많은지 또 월세가 전세를 추월했다는 기사도 뜨고 있는데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죠. 왜냐, 집주인들은 금리가 오르니까 자기가 이제 대출을 받아서 산 그 집값의 이제 대출 이자가 굉장히 늘어나니 이 대출 이자를 세입자를 통해 막으려고 하니까 세입자들은 금리가 오르면 전세 이자가 부담스러워서 월세가 더 싸게 느껴지니까 월세로 들어가니 월세가 전세보다 훨씬 더 지금 많은 수요가 있다라는 기사도 나오고 있는 것이죠. 미국을 보시면은 2015년 12월부터 9차례 금리 인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집값이 내려가지 않고 상승했다고 합니다. 2016년도에서 19년 최대로 금리 인상을 한 시기인데 이때 LTV도 4분의 1로 축소를 해도 집값은 계속 상승했다고 합니다. 오히려 이 금리 인상의 대출 이자, 연체율이 낮아지는 방금 말씀드린 기이한 현상이 보였다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집값이 오르면 오를수록 대출 이자를 안 갚으면
내가 잃을 수익이 굉장히 많아지기 때문에 대출을 연체하는 경우가 감소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 한국 또한 현재 기준금리가 올랐어요. 올랐는데 1.75%입니다. 그런데 2002년의 기준금리는 4.25%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택가격 상승률은 16.43%로 가장 높은 시기였으며 2006년 금리 4.5% 기준금리 수준에서도 11.6%나 상승하는 등, 즉 부동산은 금리가 높다고 해도 이 무조건적으로 가격이 떨어질 것이다 라고 보기에는 어렵고 시장 상황이나 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앞서 말한 금리 인상 및 예시 자료를 토대로 지을 수 있는 결론은 이 금리 인상과 주택 매수 심리 요인과 대출을 필요로 하는 실수요자들의 매수 심리 저하 등이 이 다방면으로 복합적으로 부동산에는 작용을 한다는 것입니다. 현재는 그래서 오히려 현금 부자를 중심으로 이 똘똘한 한 채 그리고 아파트 거래는 늘 수도 있을 것이다 라고 예상이 됩니다. 네, 결론적으로 현재는 금리 인상 시기와 별개로 공급의 부족으로 주택가격 상승 시기가 같이 겹칠 수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수요는 증가하는데 공급이 부족한 부동산 위치를 찾으셔서 투자를 하셔야 될 것이고 이 물가가치 상승 대열에 합류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투자는 늦지 않았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말이지만 현재 바로 지금이 부동산은 기회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시 정리를 좀 해보자면 앞서 말씀드린 코로나 이후 펼쳐진 이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화폐 가치 하락과 금리 인상, 아파트 공급 부족 현상이 한꺼번에 지금 몰려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새로운 정부의 정책 기조로 생애 최초 주택 구입, LTV 확대, 취득세 감면 확대 등의 정책처럼 실수요자 및 무주택자 입장에게 주택 구입의 기회를 넓히는 정책을 예고한 만큼 무주택자의 경우에는 주택 구입 방법에 대한 전략을 잘 마련하셔서 내 집 마련에 대한 꿈을 이루시는 것을 좀 추천드리겠고 부동산 투자라고 해서 무조건 아파트에만 많은 금액을 투자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앞전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지역 분석을 하셔서 아파트 대체제인 오피스텔이나 이런 부동산들을 통해서 소액 투자로도 충분히 부동산 매입이 가능하신 점도 양지하셔서 이 과잉 유동성과 각종 공급 부족으로 인해 맞물린 인플레이션에 대비한 이 방어책으로 자신의 자산의 가치를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부동산 투자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 미녀들의 투자 정은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